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4년 4월 28일 당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39살의 여성 김인숙 씨는 그녀의 언니와 짧은 통화를 합니다. 곧 있을 어버이날을 맞아 어머니를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평범한 대화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고 어버이날 바로 전날인 5월 7일 언니가 다시 한번 동생 인숙 씨에게 확인차 전화를 걸었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동생의 번호가 결번으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싶었지만 전화번호를 사정이 생겨서 바꿨을 거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20여일이 흘렀고 김씨 언니는 뜻밖의 연락을 받습니다. 동생 인숙 씨와 같은 교회를 다니던 지인 정 씨였는데 대뜸 중국에 가 있는 인숙 씨가 연락이 되질 않아서요.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라고 하는데요. 중국이요? 사실 김인숙 씨는 가족 모르게 진행해온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으로 이주를 하는 거였어요. 지인 정 씨는 인숙 씨가 이 계획에 대해 자신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다면서 말을 하는데 증언을 들어보니까 마침 그 언니가 인숙 씨에게 전화했던 어버이날 전날 5월 7일 그날이 중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예정되었던 날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 출국을 앞두고 핸드폰을 해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출국 후에는 한참 동안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지인이 가족에게 연락을 한 정황이었죠. 그런데 이 지인 정 씨의 이야기 중 어딘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 씨가 브로커를 통해서 위조 여권으로 중국에 간다 라고 말했다는 부분이에요. 아니, 범죄 경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빚에 쫓기던 상황도 아닙니다. 굳이 위조 여권으로 중국행? 이유가 뭘까요? 지인의 진술을 더 들어보니까 인숙 씨가 그날 바로 공항으로 가지 않았고 전날인 5월 6일에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하룻밤 묵을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그녀가 타기로 한 비행기는 늦은 밤 9시 반에 출발합니다. 아니, 서울에 살고 있던 인숙 씨가 굳이 강남에서 그 전날 밤 숙박을 할 이유가 없는 시간대예요. 하지만 잠시 후 그 의문은 곧 풀리게 됩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바로 인숙 씨의 연인 남 씨였죠. 두 사람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는데 사실상 관계가 그 이상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 씨가 두 딸을 둔 유부남이었기 때문이에요. 인숙 씨도 마음이 편안하진 않았는지 주변 사람들한테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는데요.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인숙 씨의 의료 기록을 조사해 봤는데 당시 그녀가 임신 18주였다는 게 확인되죠. 그리고 김 씨가 그 중국행을 택한 배후에는 바로 연인 남 씨가 있었습니다. 그 남 씨의 존재는 지인에 의해서 드러났는데 사실 이전에도 사라진 김인숙 씨가 이 남자친구 남 씨에 대한 이야기를 수차례 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 씨가 먼저 중국에 가자고 제안했다는 진술도 나왔죠. 지인이 전해 들은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자, 일단 연인이었던 남 씨는 한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공금을 횡령할 테니 인숙 씨와 함께 중국으로 도피해서 살고자 했던 거죠. 두 사람이 위조 여권이 필요했던 이유는 추후에 횡령에 의한 어떤 인터폴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요. 현재 그 연인 남 씨도 인숙 씨와 함께 중국에 있는 거냐고요? 가족들은 가까스로 남 씨의 연락처를 찾아냈고 통화에 성공합니다. 뜻밖에도 그는 한국에 있었어요. 남 씨를 추궁해보니까 자기는 나중에 돈을 갖고 따라 들어가려고 했었다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인숙 씨 출국하기 전날에 같이 호텔에 묵었다는 건 순순히 털어놨고요. 그럼 인숙 씨는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걱정하던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 씨가 일단 자기한테 20일만 주면 중국에 있는 인숙 씨 소재를 확인하겠다라면서 신고를 만료했고요. 아무래도 이 당시에 자신의 횡령 계획과 불륜이 까발려질 걸 좀 두려워하는 듯 했죠. 그래서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20일을 더 기다려보기로 했고 드디어 마지막 날 남 씨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저도 브로커한테 완전 속았어요. 연락이 안 돼요.
결국 실종 40일이 넘은 시점에서야 인숙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후 경찰이 추적한 김인숙 씨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볼까요? 2004년 5월 6일 김 씨는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에 투숙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7일 호텔 지하에 있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 그때 그 지인 정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 거예요. 이후 인근 핸드폰 매장에 가서 핸드폰을 해지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오후 1시에 호텔로 돌아왔는데 바로 이때 그녀의 연인 남 씨가 방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당시 호텔 청소부에 의해 확인됩니다. 그로부터 다시 1시간이 지났고 남 씨가 방에서 홀로 나와요. 마침 이때 직원이 방 청소를 좀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는 이걸 거절한 후 호텔을 나가게 되죠. 한편 김 씨의 모습은 방에 들어간 걸 마지막으로 그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경찰은요, 호텔 직원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김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서 수상한 기색이 있었다는 진술을 듣게 됩니다. 자, 시간대를 보니까 체크인을 했던 5월 6일에서 5월 7일로 넘어가는 그날 새벽인데요. 그 1752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방 밖으로 물이 흥건히 새어나왔다는 거예요. 또한 그날 밤 방에서 TV 소리가 굉장히 컸고 심지어 다른 투숙객이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음날 아침에 김 씨는 분명 미용실과 휴대폰 대리점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죠? 원래 호텔 체크아웃 날짜는 5월 7일이었습니다. 그날 비행기표를 끊어뒀으니까요. 근데 남 씨가 돌연 숙박을 하루 더 연장하더니 5월 8일에 체크아웃을 완료합니다. 그 후에 그래서 호텔 직원이 이제 체크아웃 했으니까 객실을 청소하려고 들어서는데 이때 또 한 번 이상한 점이 포착되죠. 방 곳곳에 수많은 신발 자국이 남아있어요. 게다가 욕실에 가니까 가운과 수건 7개, 걸려있던 휴지까지 모두 흠뻑 젖은 채 널브러져 있었고요. 물론 김 씨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사한 경찰은 남 씨를 소환합니다. 그는 일단 떠나기 전날 강남 호텔에 숙박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가기 전에 김 씨에게 좀 좋은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고 싶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실제로 이 해당 삼성동 호텔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고급 호텔이고 하루에 숙박료가 30만 원이 넘는 곳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분명 5월 7일에 김 씨를 호텔에서 배웅했고 그게 마지막으로 본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이후의 행적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죠. 자, 그럼 김 씨는 비행기를 탔을까요? 아니요. 조사 결과 탑승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김 씨가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추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녀와 함께 있던 남 씨가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라오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요, 이 남 씨는 분명 브로커를 통해서 인숙 씨 짐을 중국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짐이 중국이 아니라 하남의 어느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물류창고 주인의 기억에 따르면 남 씨가 직접 이 캐리어들을 가지고 와서 맡기고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물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싸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인숙 씨가 실종되고 한 달쯤 지난 시점에 언니에게 발신번호 제한으로 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받아보니까 웬 중년 남성 목소리였는데 자신을 중국 브로커라고 설명하면서 김 씨가 현재 전화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라 내가 대신 전화해준 거다 라면서 언니를 안심시키는 듯 했죠. 이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일단 경찰은 남 씨를 체포해서 강하게 추궁합니다. 그러자 얼마 뒤에 그가 자신이 김인숙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날 호텔 욕조에서 손으로 김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주차장으로 옮겨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자백이 얼마 가지 못했죠. 남 씨가 진술을 또 번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김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원효대교 밑에 버렸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아니다. 행주대교 밑에 버렸다. 아니다. 탄천에 버렸다. 막 이러면서 말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후에는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인숙 죽이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자신의 모든 자백은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것이라며 진술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경찰도 답답해졌죠. 그리고 수사도 한계에 부닥쳤고요. 결정적으로 김 씨의 시신이 끝끝내 나오지 않으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경찰이 작은 증거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이 호텔 객실과 남씨 자동차 그리고 남씨 집에서 혈흔 반응 검사까지 압수수색 다 했거든요. 하지만 사실상 이미 실종 당일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증거를 은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거고요. 끝내 경찰은 김인숙 씨 실종 혹은 살인과 관련된 그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남 씨, 그는 김인숙 씨 실종, 살해에 대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숙 씨가 중국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목돈 3천만 원을 마련해 둔 게 있었거든요. 그걸 또 남 씨가 개인적으로 몽땅 사용해버린 게 드러났고 그로 인해 1년 6개월형을 선고받는 게 다였죠. 여러분,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때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브로커라고 칭한 남성의 목소리, 그것과 남 씨의 고모부 목소리가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제작진이 서둘러 고모부를 찾아가서 경위를 물었지만 고모부가 뭐라고 하냐? 나는 치매를 앓고 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회피해버렸죠. 한편 당시 제작진은 남 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남 씨는 자신한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어요. 하지만 정작 불리한 정황, 예를 들어 인숙 씨와 마지막으로 정확히 어떻게 헤어진 겁니까? 경찰 조사에서 어떤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습니까? 라는 부분은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그는 과거에 중국에 있는 김인숙 씨한테 내가 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2017년 인터뷰에서는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말했고요. 아니, 물론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한때 사랑했던,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는 여자의 생사에 지금 너무 무심한 거 아닐까요?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남 씨가 김인숙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또 자신한테 유리한 상황만 편파적으로 기억하는 걸 지적했죠. 게다가 남 씨는요, 경찰의 초기 자백 당시에 시신을 자기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해요. 호텔 객실에서 숨진 김 씨와 어깨 동무를 하는 것처럼 몸에 걸쳐서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그 후 집에 가서 하체를 토막냈다 같은 내용이었죠. 나중에 물론 이걸 다 번복합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그가 특히나 하체를 토막냈다고 진술한 점을 주목했어요. 왜냐면 하체를 토막냈다? 반면 상체는 토막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왜일까요? 거기에 대해 김 씨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죠. 실제로 이런 모든 일련의 그 진술들은 그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끄매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남성 남 씨가요, 살인 의혹에 휩싸인 게 놀랍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지난 2000년에 의붓 어머니 사망 사건으로 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과거 사건 당시 남 씨는 자신의 의붓 어머니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뒤를 보니까 돌연 어머니가 사망해 있었다는 거예요. 사인은 경추 7번 골절인데 쉽게 말해서 목뼈가 부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남 씨는 고속도로를 130km로 달리던 중 두세 번 급제동을 했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뒷좌석에 있던 어머니의 목이 부러진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수상하죠. 근데 이 사건에서도 남 씨가 직접적으로 사망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추후에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근데 단순히 차량 급제동만으로 경추 7번이 골절되긴 매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누군가 목을 조르거나 비틀었을 때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쩌면 남 씨는 그 의붓 어머니 사건을 통해서 이 사법체계의 맹점, 약점을 깨우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한테 의심스러운 화살이 쏟아져도 결국에는 시신이나 흉기 같은 직접 증거가 없으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경험한 거죠. 만약에 남 씨가 김인숙 씨의 사건에 대한 진범이라면 그는 그 경험을 토대로 완전히 증거를 인멸해서 혐의를 잘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남 씨가 김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김 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죠. 조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일의 배후에 그 문제는 남 씨가 있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그는 2번의 불행한 우연으로 억울하게 지목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비열하고 악랄한 살인마일까요? 이제는 장기미제 사건이 되어버린 김인숙 씨 실종 사건. 부디 이 사건이 잊히지 않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